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학 시간이에요. 비록 수학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코딩 테스트에서 수학이라는 문제 유형으로 분류되어 출제되는 정도의 개념을 말하는 거라, 막컴공에서 배우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산수학,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 이런 걸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개념 자체는 거의 다 중학교 수학 수준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너무 겁내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또 한편으로 사실 수학으로 분류된 알고리즘 문제들은 기업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구현력 내지는 설계 능력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규모 공채처럼 문제를 직접 회사 측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수학 분야의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낮게 둬도 괜찮긴 하지만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같이 볼 거예요. 사실 수학이라는 분류에 묶이는 문제들이 조금 중구난방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서 이번에 한번 해두면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맨 처음으로는 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수의 정의를 먼저 보면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약수가 두 개인 수예요. 반면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약수를 가지고 있는 수를 말해요. 그리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1이 소수가 아니라는 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수가 소수인지 어떻게 판단할지 본다면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정의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수가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지, 즉 2부터 n-1까지의 수 중에서 그 수를 나누는 다른 수가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로 별로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같이 볼게요. 뭐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고, n이 1일 때는 소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과 같은 처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꼭 생각을 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가 얼마인지 생각해 볼게요. 보면 n을 i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최대 n-2번, 즉 5n번 발생함을 알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 코드는 5n에 동작해요.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관찰 한 가지를 한다면 시간 복잡도를 5루트n으로 떨굴 수 있어요. 5n과 5루트n의 차이가 꽤 크다는 건 느낌이 오죠. 뭐 예를 들어서 n이 10에 12승 정도일 때 5n은 절대 1촌으로 통과될 수 없는데 5루트n은 충분히 넉넉하게 통과될 테니까요. 그러면 어떤 관찰이 필요하냐면 합성수 n에서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약수는 루트 n 이하라는 걸 알아채야 해요. 18, 25, 21로 예를 들어 놨는데 n은 18이면 18에서 1이 아닌 가장 작은 약수는 2잖아요. 그리고 루트 18은 뭐 4점 땡땡땡이니까 2가 이것 이하죠. n은 25, 21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시간 복잡도와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저게 왜 성립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그 인사들은 다 알고 있는 증명이긴 한데 아무튼 증명을 위해 합성수 n에서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약수를 x라고 둬요. 만약 n이 21이었다고 치면 x는 3인 거죠. 그러면 x분의 m은, 그러니까 n 나누기 x는 자연스럽게 n의 약수가 돼요. 우리는 1을 빼고 나머지 약수들 중에서는 x가 가장 작다고 했기 때문에 x가 n분의 n 나누기 x 이하다, 이 식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우변의 분모 x를 좌변으로 옮기고 놨을 때 x제곱이 n 이하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x가 루트 n 이하다, 이게 성립해요. 수학적 증명에 조금 약하다면 뭐 n이니 x니 하는 이런 기호들이 나오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n은 21, x는 3 이런 식으로 수를 하나 넣고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뭐 그럭저럭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합성수 n에서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약수는 루트 n 이하란 걸 알았어요. 이 성질로부터 어떤 걸 바로 알 수가 있냐면 2부터 n-1까지의 수로 전부 나눠서 소수임을 판정하는 대신에 루트 n까지만 나눠보면 돼요. 만약 합성수였다면 분명 2부터 루트 n까지에서 n을 나누는 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가 없으면 소수란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코드에서 포문이 도는 범위만 조절을 하면 되는데 과연 제곱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거고, 빠르게 검색을 해보신 분이라면 sqrt라는 함수가 있다는 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sqrt는 쓰면 안 돼요. 아주 까마득하겠지만 0x01강 기초코드 작성 요령 1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기억을 되새겨 볼 때 실수의 저장 연산 과정에서 반드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SQRT는 실수 연산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문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코드를 참고해보세요. 포문이 계속될 조건을 i 곱하기 i가 n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저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i가 루트 n 이하일 때까지 포문을 돌기 때문에 O 루트 n의 소수를 판정할 수 있고 또 모든 연산을 정수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소수 판정법을 대놓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직접 채점을 해볼 수 있는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문제를 보면 1000 이하의 수에 대해 소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고 직접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어떤 수 하나가 소수인지 O 루트 n을 판단하는 방법을 같이 익혔는데 만약 1부터 n까지의 모든 수에 대해 그 수가 소수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각 수가 소수인지 구하는 작업을 매번 반복하면 되겠죠. 1이 소수가 아닌 건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범위를 바로 2부터 시작했어요. 각 수가 소수인지 판정하는 게 O 루트 n이고 이걸 n번 반복해야 하니 단순하게 계산하면 O n 루트 n이지만 사실은 n이 합성수면 루트 n번 나눗셈 연산을 하기 전에 이미 나누어 떨어지는 j 를 찾아서 브레이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5를 생각해보면 3으로 나누자마자 나누어 떨어지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돌아요. n이 500만일 때 대략 1.8초 정도 걸려요. 그리고 개선을 해보자면 각 수에 대해 2부터 루트 n 사이의 수로 다 나누는 대신 2부터 루트 n 사이의 소수로만 나누면 되거든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각 수의 1이 아닌 가장 작은 약수는 무조건 소수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그 점을 이용해서 코드를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선을 하면 n은 500만일 때 대략 0.4초가 걸려요. 그런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해가지고 범위 내에서의 소수 판정을 하는 훨씬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그냥 딱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원래는 1차원 배열인데 슬라이드가 좁아서 2차원 배열인 것처럼 그린 건 이해를 해주세요. 1부터 n까지 소수의 목록을 구하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n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요. 이 배열은 해당 칸의 수가 소수일 경우 true, 소수가 아닐 경우 false의 값을 가져요. 그림에서는 파란색이 true, 빨간색이 false예요. false에 대응돼요. 초기 값으로는 1만 false를 주고 나머지는 다 true를 줘요. 그 다음으로 커서를 하나 둬서 2를 가리키게끔 해요. 이 커서는 2부터 n까지 진행하면서 소수를 찾은 후에 뭔가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2의 배수인 다른 수들을 다 false로 만들 거예요. 2는 내버려 두고 4, 6, 8을 전부 false로 만들어요. 다음으로 커서를 다음 칸으로 옮겨요. 현재 커서는 3을 가리키고 있어요. 3도 파란 칸, 즉 소수니까 3은 빼고 다른 3의 배수들을 false로 만들어요. 커서를 한 칸 옮겨보면 이번엔 4인데 4는 현재 빨간 칸이잖아요. 그러면 4는 소수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커서를 한 칸 옮겨서 5로 왔고 5는 파란 칸이 소수여서 5의 배수를 false로 만들어요. 커서가 n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수만 파란 칸으로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마치 채로 곡식을 거르는 것처럼 합성수를 제거해 나가는 알고리즘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불러요. 구현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진짜 그냥 앞에서 말한 그대로를 구현한 거고 달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안 보이네요. 사실 네 번째 줄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한데 1이 소수가 아니란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뒀어요. 그런데 이 코드는 지금 수학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커서가 5를 가리키고 있고 5의 배수인 10, 15, 20, 25, 30, 35를 false로 만들 차례예요. 그런데 이 5의 배수들을 보면 사실 이미 합성수로 판정이 되어 있는 값들이 많단 말이죠. 25와 35만 아직 true이고 나머지는 다 false잖아요. 특히 25를 기점으로 앞과 뒤를 보면 혹시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없을까요? 일단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지금 커서가 5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커서는 2와 3을 거쳐왔고 자연스럽게 5보다 작은 소인수를 가지는 합성수는 이미 다 걸러졌어요. 한편으로 제가 25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왜 25를 얘기했냐면 25보다 작은 5의 배수를 보면 10은 2 곱하기 5, 15는 3 곱하기 5, 20은 4 곱하기 5예요. 얘네들은 각각 2, 3, 4로 나눠 떨어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네는 5보다 더 작은 소인수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즉 커서가 5인 지금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전에 다른 커서에서 이미 false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5의 제곱은 25부터 false로 바꿔나가면 돼요. 이 최적화를 적용한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5번째, 7번째 줄이 전부 바뀌었어요. 7번째 줄은 앞에서 설명한 이유 그대로고 5번째 줄은 i 곱하기 i가 n보다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아무 값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을 했어요. 또 조금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아주 얕게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되 잘 이해가 안 가면 패스해도 괜찮아요. 지금 스테이트의 자료형이 벡터 불이죠. 그런데 만약 자료형을 저게 아니라 불 배열로 둔다면, 즉 불 스테이트 n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시간이 꽤 느려져요. 왜 그런 거냐면 아시다시피 불은 true 혹은 false를 저장하는 자료형인데 사실 정확한 크기는 캐릭터처럼 1바이트거든요. 그런데 벡터 불로 두면 각 불 한 칸이 1바이트가 아니라 1비트만 차지하도록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이 최적화 덕분에 공간도 8배 적게 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캐시 힛 레이트가 올라가서 시간도 빨라져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인트 배열이나 벡터 인트나 불 배열 이런 걸로 두는 것보다 벡터 불로 두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긴 한데 조금 마이너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걸 잘못 썼다고 해서 원래 통과되어야 할 게 시간 초과가 난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현대인의 상식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최적화를 끝내고 나면 시간 복잡도는 on log n이라는 생전 처음 볼 시간 복잡도가 나오고, n은 1000만일 때 0.06초, n은 5000만일 때 대략 0.5초 안에 계산이 끝나요. 즉 거의 on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돈다는 얘기죠. 또 이런 최적화를 하지 않더라도 n은 2000만일 때 스테이트의 자료형을 벡터 불로 두면 0.19초, 불 배열로 두면 0.3초, 인트 배열로 두면 0.58초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빠르게 동작하거든요. 출제자 입장에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아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해도 무식하게 1부터 5천만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지는 않을 거예요. C++ 말고 파이썬 같은 다른 언어로 푸는 사람도 고려해서 범위를 잡아야 하니 아무리 크게 잡아봐야 1000만 안쪽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가면 패스해도 괜찮아요. 다만 벡터 불은 딱 저것만 써주면 캐시 레이트가 올라가서 성능이 확 좋아지는 데다가, 혹시 코딩 테스트 이후에 내가 코드 짠 거 가지고 면접 같은 게 추가로 진행되면 나의 유식함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살짝 눈도장을 찍어 두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코드 더 검증할 겸 BOJ 1929번 소수 구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에서는 m 이상 n 이하의 소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1부터 n까지의 수에 대해 소수인지 여부를 구하고 적절하게 출력을 하면 돼요. 코드를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n부터 n까지의 각 수에 대해 그 수가 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구현해보고 제출해서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짜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소인수분해예요. 소인수분해는 정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110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11이에요. 모든 자연수는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다는 사실은 인싸들이라면 다 알고 있죠. 농담이고, 각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은 산술의 기본 정리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있는 정리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각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게 당연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갈게요. 그러면 이 소인수 분해를 구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조금 막막한데, 수 n이 주어졌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하라고 하면 맨 처음에 해볼 수 있는 시도로는 n 이하의 모든 소수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다 찾은 다음에 그 소수들로 n을 나눠보는 작업 시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도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처럼 일단 방법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볼게요. 1100을 소인수분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쓰이는 변수를 보면 n에는 소인수분해를 할 수를 담아두고 i는 2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게 될 거예요. 소인수분해 목록은 말 그대로 소인수의 목록을 저장할 곳이에요. 이제 뭘 하냐면 n이 i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해요. 즉 n에서 소인수를 뽑아내는 거죠. 1100은 2로 나눠지기 때문에 소인수 목록에 2를 추가하고 n을 2로 나눠요. 이 작업을 n이 i로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n은 275가 되었고 n은 더 이상 i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i를 1 증가시켜요. i는 3이 됐지만 여전히 n은 i로 나눠지지 않아요. 또다시 i를 1 증가시켜요.
i는 4가 됐지만 여전히 n은 i로 나눠지지 않아요. 또다시 i를 1 증가시켜요. 현재 i는 5고 n은 i로 나눠져요. i가 2일 때 한 것처럼 5로 계속 나눌게요. 이렇게 5를 2개 뽑았고 n은 11이 됐어요. 이제 n은 i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i를 1 증가시켜요. 5, 6, 7, 8 이렇게 올라갈 텐데 생략하고 바로 11로 보낼게요. i는 11이 되었고 n은 i로 나눠지니 11을 뽑아낼게요. 이렇게 n은 1이 되는 순간 모든 소인수를 뽑아낸 거고 과정이 끝나요. 보면 소인수 목록을 잘 구한 걸 볼 수 있죠. 일단 방법은 이렇고, 그런데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방법이 소인수 목록을 잘 구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나요? 소인수 목록을 잘 구한다는 건 소인수 목록에 적힌 수들을 곱했을 때 n이 되어야 하고, 또 소인수 목록에 있는 수들이 전부 소수여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과정을 생각해보면 n에서 i를 나누고 목록에 i를 주가니 소인수 목록에 적힌 수들의 곱이 n인 건 크게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목록에 있는 수들이 반드시 소수인가 생각해보면 이건 그렇게 막 당연한 건 아니죠. 과정을 보면 i가 2에서 시작해 1씩 증가하면서 n을 나눌 수 있는 수인지 확인을 했고, 나눌 수 있는 수인 경우에는 목록에 추가를 했는데 i가 소수인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증명을 하고 가는 게 괜찮을 수도 있지만 덜 중요한 내용에서 괜히 피곤하게 만들 것 같아서 말로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록에 있는 수들은 반드시 다 소수예요. 왜 그러냐면 귀류법으로 만약 목록에 소수가 아닌 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i가 2부터 시작하니까 1은 절대 목록이 등장할 수 없고, 소수가 아닌 수가 있다면 그 수는 반드시 합성수예요. 그런데 합성수는 소수인 약수를 반드시 가지잖아요. 15를 예로 들어보면 15는 3 혹은 5라는 소수인 약수를 가져요. 그러면 목록에 15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n은 i가 15일 때 15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i가 15이기 전에 i가 3인 순간이 있었을 거고,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더 이상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3을 계속 나누고 소인수 목록에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n에 더 이상 3이라는 소인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n이 15로 나누어 떨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시는 15로 들었지만 다른 임의의 합성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비슷한 논리 전개로, 만약 목록에 다른 합성수가 있다면 그 합성수에 어떤 소인수 p가 있을 텐데 이미 i가 그 합성수에 도달했을 때 n의 p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소인수 분해를 잘 한다는 건 납득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시간 복잡도예요. 일단 시간 복잡도는 n이 소수이면 중간에 나눠지는 과정 없이 i가 n까지 올라가야 하니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그런데 얘도 저희가 O√n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O√n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는 소수 판정하는 알고리즘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n을 i로 나눈 이유는 n에서 소인수 i를 빼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i 곱하기 i가 n보다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안 해봐도 n에는 루트 이하의 소인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n은 소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일 수 있어요. 앞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i가 5일 때 5의 인차를 빼고 나니 n이 11이 됐잖아요. 그러면 i 곱하기 i가 n보다 커졌고, n이 만약 합성수였다면 소수 판정법 때 말한 것처럼 루트 n 이하의 소인수를 가져야 하니 5부터 10까지는 굳이 안 해봐도 이들 중에 n을 나눌 수 있는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과정을 바로 종료하고 n이 1이 아닐 경우 그 수를 소인수 목록에 추가해주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코드를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직접 짜보세요. 구현을 해본 다음에 BOJ 11653번 소인수분해 문제 제출을 해보세요. 코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출력만 하면 되니까 따로 목록을 어디 저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출력을 시켜줬고, 15번째 줄에서 n이 1일 아닐 때만 왜 n을 출력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 보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소수와 관련해서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소수 챕터에서 다룬 걸 다시 정리하면 소수 판정과 소인수 분해는 모두 O√n이다. 그래서 n이 한 10에 12승 정도 되더라도 소수 판정이나 소인수 분해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소수 목록을 구하는 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쓰면 된다로 요약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 할 얘기는 최대 공약수예요. 최대 공약수 전에 먼저 약수부터 보면,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죠. 예를 들어서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수 n의 약수 목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건 너무 쉽다, 그죠?
그냥 1부터 n까지 폼은 돌면서 다 나눠보면 되잖아요. 구현은 이렇게. 이러면 ON의 약수 목록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O 루트 n에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약수끼리 곱이 n이 되게끔 짝을 지을 수 있어서 그래요. 18의 약수를 보면 1, 2, 3, 6, 9, 18이 있는데 1과 18을 곱하면 18이고 2와 9, 3과 6을 봐도 마찬가지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1, 2, 3만 구하고 나면 6, 9, 18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곱해서 n이 되는 두 수를 생각해보면 둘 중에 작은 수는 루트 n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루트 n까지만 처리를 해주면 돼요. 다만 제곱수일 때는 살짝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16을 예로 들어볼게요. 16의 약수는 1, 2, 4, 8, 16이고 곱이 16이 되게끔 짝을 지어보면 이렇게 돼요. 보면 4가 따로 놀죠. 4는 자기 자신과 곱해서 16이 되니까요. 이런 경우를 신경을 안 쓰면 약수 목록에서 4가 빠지거나 반대로 4가 두 번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제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6번째 줄에서 j가 div.size 빼기 1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약수 목록을 크기 순으로 저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곱수일 때도 잘 동작하겠죠? 그런데 6번째 줄에서 int 저거는 왜 쓴 걸까요? 왜 이걸 써서 int로 형변환을 시켜주는 걸까요? 공획수 03강 배열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벡터의 사이즈 멤버 함수는 unsigned를 반환해요. 그래서 div.size가 0이라고 한다면 int가 없다고 할 때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div.size 빼기 1은 마이너스 1을 값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unsigned int가 되어서 2의 32승 빼기 1, 즉 42억 9,496만 7,295를 값으로 가지거든요. 다만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1은 div에 들어가니까 div 벡터의 크기가 0일 리는 없고 설령 억지로 디바이저 0을 호출하던가 해서 div의 크기를 0으로 만들어도 4294967295를 int j에 넣는 과정에서 형변환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j의 마이너스 1이 정상적으로 담겨요. 그래서 int가 없다면 n은 0일 때 int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것 마냥 이 코드가 잘 동작해요. 그런데 만약 6번째 줄의 코드가 int j는 0, j가 div 사이즈 빼기 1, j 뿔뿔 이런 형태였다면 이 코드는 j가 0에서 시작해서 계속 커져서 런타임 에러가 났을 거고 사이즈 멤버 함수와 관련해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킬 겸 저기에 int를 넣었어요. 약수를 했으면 드디어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최대 공약수는 영어로 Greatest Common Divisor고 줄여서 GCD라고 많이들 써요. 아무튼 최대 공약수는 두 자연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를 의미하고 예시로 20과 11을 보면 공통된 약수는 1, 2, 4가 있는데 GCD는 그 중에서 가장 큰 4예요. 그러면 주어진 두 수의 GCD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금까지 배운 걸 응용하면 두 수의 약수 목록을 다 뽑아내고 정렬을 이용하거나 혹은 조금 시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편하게 이중 포문을 돌던가 해서 겹치는 약수를 찾아낸 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확인하면 그게 GCD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이름이 뭔가 좀 수액도 있고 어려울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 내용은 진짜 단순하거든요. 유클리드 호재법은 두 수 A, B에 대해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GCD A, B는 GCD B, R이다 이 내용이에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GCD 20,12를 구해보면 20을 12로 나눈 나머지는 8이니까 GCD 20,12는 GCD 12,8이고 12를 8로 나눈 나머지는 4니까 GCD 12,8은 GCD 8,4고 이렇게 가다가 GCD 4,0까지 오고 나면 0은 모든 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값이 4임을 바로 알 수 있죠. 왜 그런가, 이 성질이 왜 참인 건가는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조금 과하다 싶은 것까지도 당연하게 넘어가지 않고 다 설명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 유클리드 호재법만큼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세요. 구현은 진짜 간단해요. 저는 제기로 구현을 했는데 제기를 안 쓰고 구현해도 y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시간 복잡도는 O 로그 max a, b여서 로그로 돌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10+17 기준으로는 아예 GCD 함수가 numeric 헤더 파일 안에 들어있고 또 10+17 이전에도 GCC에는 비록 비표준이지만 언더바 GCD 함수가 내장되어 있어서 저 짤막한 4줄짜리 코드조차도 안 쓰고 그냥 있는 걸 가져다 쓰곤 해요. 그런데 혼동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 나중에 직접 문제를 풀면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땡기시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세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으면 최소 공배수도 따라와요. 최소 공배수는 리스트 커먼 멀티플이
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a 곱하기 b는 GCD a, b 곱하기 LCM a 곱하기 b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GCD를 이용해서 LCM을 계산할 수 있고, 코드를 보면 a 곱하기 b를 한 후에 GCD a, b를 나누는 게 아니라 GCD a, b를 먼저 나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트 오버플로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요. 만약 a 곱하기 b 나누기 GCD a, b로 계산했다면 a와 b가 10의 구승일 때 LCM a, b는 10의 구승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겠죠. 세 번째 주제는 연립합동 방정식이에요. 연립합동 방정식이라 마치 초동역학 위치 전환기와 같이 이름에서부터 상당한 압박감이 드는 단어이네요. 리뉴얼 전에는 먼저 합동식을 나타내는 이 세 줄, 이거 이퀴밸런트, 이 기호의 수학적 정의를 설명하고 합동식 연산에서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하나 다 짚어보고 갔었어요. 근데 비록 합동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루긴 하는데, 합동식이라는 표현이나 이퀴밸런트, 이 기호를 써서 식을 나타내는 게 등장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기호와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투입시키는 게 더 혼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기호는 배제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문제를 보기 전에 나름대로 간단한 수학 퍼즐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수학경시대회를 나가곤 했었어서 본 적이 있긴 한데,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걸 하는지 조금 가물가물하긴 해요. 아마 교육과정에서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긴 할 텐데, 한편으로는 경시대 레벨까지는 가지 않아도 문제집에서 심화 레벨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나올 법하다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무튼 민경 선생님을 위해 학생 수를 구해야 해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문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30 미만의 수 중에서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를 찾는 문제란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연립합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해보면 쉽게 생각나는 방법은 학생이 0명일 때, 1명일 때 등등등 29명일 때 이렇게 각각에 대해 6으로 나눈 나머지와 5로 나눈 나머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죠. 손수 계산을 해보면 혹은 코드로 짜면 학생 수가 27명이란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코드를 소개해보면 뭐 이렇게 짤막하게 구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30가지를 다 해보는 대신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거겠죠? 일단 이렇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혹시 조금 느낌이 오는 게 없을까요? 0에서 29 사이의 수 중에서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를 찾는 건 바로 답하기가 어렵지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수들의 목록만을 달라고 하면 그건 3부터 시작해서 6씩 더해 나가면 되니 3, 9, 15, 21, 27임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0, 1, 2, 땡땡땡 29에 대해서 다 해보는 대신에 3, 9, 15, 21, 27만 가지고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지를 확인하면 확인해야 하는 수를 30개에서 5개로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코드를 짜봤어요. 코드를 보면 이전과 달리 i가 0부터 29까지 도는 대신에 3에서 시작해서 6씩 더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BOJ 6064번 카인 달력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를 읽고 잘 생각해보면 상황이 앞에서 살펴본 학생수 구하기 문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제인 10, 12, 3, 9를 보면 10으로 나눴을 때 3이고 11으로 나눴을 때 9인수를 찾아야 하고, 답인 33은 이걸 잘 만족하죠.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문제에서 mn이 달력의 마지막 해라고 했는데 이 해는 LCM m, n 번째 해예요. LCM은 앞에서 얘기했던 최소 공배수예요. mn이 되려면 그 해가 m으로도 나누어져야 하고 n으로도 나누어져야 하니 LCM m, n이란 걸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성질은 문제 설명이나 예제를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건데, 당장 n은 10이고 m은 10일 때 7, 2로 표현되는 해가 없어서 답이 마이너스 1이죠.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란 건 홀수라는 소리인데, 정작 동시에 12로 나눈 나머지가 2이려면 짝수여야 하니 이런 해는 없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갈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부터 LCM n, 번째 해에 대해서 n으로 나눈 나머지가 x이고 m으로 나눈 나머지가 y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뭔가 아까 학생수 얘기할 때 논리 흐름과 비슷하죠? 일단 여기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나머지 연산의 상황과 다르게 x가 0에서 n-1까지가 아니라 1에서 n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서 코드를 짜보세요.
짜고 나서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코드를 보면 x가 n일 때 y가 m일 때는 그냥 0으로 만들어서 예외 처리를 했어요. m과 n이 최대 4만이어서 LCM n, n은 최대 4만 제곱이어서 얘네 인트의 최대 범위인 뭐 21억 어쩌고 보다 작아요. 저는 그걸 확인한 후에 LCM 함수의 타입을 인트로 뒀고 여러분도 비슷한 사고를 거쳐서 타입을 뒀길 바랄게요. 또 15, 16번째 줄에서 i는 LCM m, n 이하로 쓰는 대신에 왜 저렇게 l이라는 변수를 뒀냐면 저 변수가 없으면 매번 포문을 돌 때마다 LCM m, n을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아무튼 이렇게 짜서 예제를 돌려보면 답은 잘 나와요. 그런데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O LCM n, m이고 LCM n, m은 최대 nm이니 O nm이라고 볼 수 있겠죠? nm이 최대 4만, n과 m이 최대 4만이어서 이건 시간 초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냐고 했을 때 이미 앞에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1부터 LCM n, n까지를 다 보는 대신에 m으로 나눈 나머지 2가 x인 목록만을 변수 i에 넣고 폼으로 돌리면 LCM n, m 나누기 m개의 수만 확인을 하면 되고 LCM n, m 나누기 m은 최대 n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잘 돌아가요. 코드를 직접 짜보시고 그 다음에 제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16번째 줄을 보면 i가 1부터 시작해서 l까지 가는 대신 x에서 시작해 m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17번째 줄에 처리는 왜 들어갔냐면 x는 m, y는 n일 때 LCM m, n 대신 0을 반환하는 걸 막으려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짜면 시간 제한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 3개를 던지고 단원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첫 번째 해부터 LCM m, n번째 해까지를 봐야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코드에서 L은 LCM m, n을 계산해서 i가 L 이하다를 하는 대신 그냥 i는 m 곱하기 n 이하다로 두고 포문을 돌려도 답은 똑같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 굳이 GCD LCM 함수를 쓸 필요가 없어서 또 편한데 왜 LCM m, n을 계산하지 않고 m 곱하기 n으로 범위를 잡아도 똑같이 잘 동작하는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지금은 2개의 식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했는데 만약 식이 3개 혹은 4개 이렇게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x, y, z 꼴이 되어서 k로 나눈 나머지가 z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죠. 식이 2개일 때는 LCM n, m 나누기 m개의 수, 즉 최대 n개의 수를 확인했는데 식이 3개일 때는 몇 개의 수를 확인해야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nk개의 수를 확인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 n 더하기 k개의 수만 확인하면 돼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룰 얘기는 코딩 테스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여서 대외를 노릴 분만 참고하세요. 원래 대회에서는 연립합동방정식을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로 풀어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는 nm에 대한 로그 스케일로 돌기 때문에 nm이 10의 9승 정도로 크더라도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려면 모듈로 역수,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 등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문제는 이항계수예요. 일단 설명을 하려면 순열과 조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뭐 이를테면 색깔이 다른 공 n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경우는 순열이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경우는 조합이다. 그리고 순서를 고려해서 뽑으면 m 퍼뮤테이션 k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으면 m 콤비네이션 k개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혹시 설명을 듣다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 수준의 순열과 조합 지식을 공부하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계산식은 여기 적힌 그대로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5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에서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은 10, 순서를 고려해 5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에서는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은 60이에요. 이 순열과 조합 부분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는 수학 유형의 문제에서도 쓰일 수 있고 시뮬레이션 혹은 백트래킹 파트에서 시간 복잡도를 가늠할 때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BOJ 110550번 이항계수 1 문제를 보면 n 콤비네이션 k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n과 k의 제한이 작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고지 곧대로 구현을 하면 아주 쉽게 통과가 가능해요. 코드가 워낙 간단하긴 한데 아무튼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n과 k가 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지죠. 11051번 이항계수 2 문제를 볼게요. 보면 n과 k의 제한이 최대 1000으로 좀 커진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n 팩토리얼 나누기 n-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n 팩토리얼과 n-k 팩토리얼과 k 팩토리얼 각각은 n과 k가 한 100 정도만 되어도 엄청 크단 말이죠. 롱롱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물론 n팩, n-k 팩, k 팩 각각을 17로 나눈 나머지를 알 수 있긴 해요. 수 하나 곱하고 17로 나누고 이걸 반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n팩과 n-k팩과 k팩 각각을 17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있다고 한들 저희는 지금 17로 나눈 나머지 안에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53을 17로 나눈 나머지 안에 계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모듈로 역수를 배우고 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긴 한데 코딩 테스트 레벨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어서 패스할게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마 고등학교 시절 배우긴 했겠지만 까먹고 있을 수도 있는 성질 하나가 여기서 좀 잘 쓰여요. 뭔 성질이냐면 n 콤비네이션 k는 n-1 콤비네이션 k-1 더하기 n-1 콤비네이션 k라는 성질이에요. 저게 왜 성립하냐고 했을 때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알 수 있긴 한데 어떤 설명 방법도 있냐면 n 콤비네이션 k라고 하는 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n개에서 k개를 뽑는 경우의 수잖아요. 여기 그림대로면 5개에서 3개를 뽑는 게 n 콤비네이션 3인 거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느 하나를 눈여겨 볼 거예요. 그러면 5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2개의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 내가 눈여겨보는 게 뽑혔을 때 그러면 남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하니 4 콤비네이션 2예요. 두 번째로 내가 눈여겨보는 게 뽑히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남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하니 4 콤비네이션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 콤비네이션 3은 4 콤비네이션 2 더하기 4 콤비네이션 3이고 n 콤비네이션 k는 n-1 콤비네이션 k-1 더하기 n-1 콤비네이션 k인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가 잘 안 가면 식만 외우고 유도 과정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저 식을 가지고 바로 DP를 하는 거예요. di,j는 i 콤비네이션 j라고 두면 di,j는 di-1j-1 더하기 di-1j라는 식을 바로 얻을 수 있겠죠. int 오버플로우의 주위에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저는 그냥 1000×1000을 다 채우고 답을 출력하게끔 했고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와 int 오버플로우만 조심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렇게 나름 좀 길었던 수학 단원이 끝이 났어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수학 단원의 문제들이 진짜 많고 또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이쪽 분류의 문제들이 옛날 수학 경시대회에서 활용되던 몇몇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쓰이는 테크닉을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는데 또 테크닉 자체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이거를 꼭 해야 할까 마인드로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팩토리얼에서 0의 개수로 장난치는 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문제들이 기업에서 코딩 테스트를 통해 알고 싶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에 별로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문제은 형식으로 출제되는 코딩 테스트에서는 운 나쁘게 그런 지엽적인 테크닉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강의 내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연습 문제에는 조금 지엽적인 것 같은 문제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그럼 수고요.